추하고 볼품없게 늙어가는 노인들의 5가지 공통점. 세상을 떠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전날 맛있는 음식 먹고 가족들과 재밌게 얘기 나누고 잠자리에 들어서 다음날 평화롭게 잠든 모습 그대로 간직한 채 깨어나지 않고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깨어있는 순간까지 행복했고 떠나는 마지막 순간 고통도 없었으니 이만한 복도 없지 않을까 싶죠. 남은 가족들이야 제대로 작별 인사를 못했으니 아쉬움도 미련도 많이 남고 갑자기 닥친 일이기에 경황도 없고 슬픔도 크겠지만 시간 지나 슬픔이 좀 가라앉고 나면 좋은 추억만 남겨둔 채 깔끔하게 떠난 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일 게 분명합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살아도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고 죽어서도 가족들에게 좋은 소리 하나 듣지 못할 것이 뻔한 인생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추하고 초라하게 늙어가는 그 지름길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둘러 갈 필요가 없는데 왜 그 지름길로 들어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추하고 볼품없이 늙어가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오래 살라는 뜻의 농담으로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살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을 듣는 그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추함을 알기 때문이죠. 제 아무리 100세 시대이고 또 오래 사는 것이 인류의 꿈이지만 벽에 똥 칠하면서까지 오래 사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기는커녕 제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세상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벽에 똥 칠할 각오로 용감하다 못해 미련하게 그리고 바보처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하고 볼품 없이 가족들 진을 다 빼먹으면서 살기를 작정한 모양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젊어서 시작한 담배를 지금껏 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흡연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라면 자기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끊을 시기가 아니니까 또는 지금은 끊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계속 피고 있다고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존심은 있어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 약한 결단력과 얄팍한 의지력을 내보이고 싶지 않아 폭풍을 떨어보지만 그 거짓말에 속는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이미 다 알죠. 나약해 빠져가지고 담배에 의지하고 산다는 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담배를 단번에 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암 진단 결과가 나왔다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입니다. 목숨은 구했지만 사는 게 아니죠. 언어장애로 말은 어눌하고 반신마비의 감각 이상, 인지능력 저하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제 기본 생활조차 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 매일 밥 먹듯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혼술이 무슨 낭만적이고 고혹적인 멋이라도 있는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각이 딱 나오는 나쁜 습관입니다. 늘 식사 때마다 반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주는 점심, 저녁 때를 가리지 않기도 하죠. 인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알코올 중독입니다. 저녁 먹고 시원한 맥주 한두 캔과 함께 TV를 보는 것이 하루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자 낙이라는 분들이 계신데 무슨 이유를 대도 잦은 음주는 중독 증상의 하나입니다. 술은 또 고열량, 고지방의 안주와 함께 먹는 경향이 있어서 이 둘이 시너지를 일으켜 건강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심부전, 뇌졸중에 더해서 알코올성 치매도 불러온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딱 한 잔, 이것은 추하고 볼품없이 늙어가는 인생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얼큰한 국물을 들이키는 것입니다. 칼칼하고 얼큰한 국물 좋아하기로 한민족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물에는 엄청난 나트륨이 들어있죠. 싱거우면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여 심혈관 질환의 발병과 악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 버릇을 들여야 되죠.
술 먹고 집에 들어와 출출해진 속을 달래기 위해서 라면을 자주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라면만큼 맛있는 음식이 또 없습니다. 그렇지만 라면 멀리해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라면 맛이 맵지 않고 순하다고, 또 라면 이름이 건강한 듯, 순한 듯 그렇게 붙여졌다고 나트륨이 덜 들어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드셨다가는 혈압이 쑥쑥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네 번째, 누워서 지내는 것입니다. 피곤해진다고 편한 것이 좋다고 움직이지 않고 누워 지내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만 있으면 얼마나 푹신푹신하고 편한지 모릅니다. 누워서 핸드폰 들여보다 졸리면 좀 잠깐 한숨 자고 또 일어나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말입니다. 밖에 나가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외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하지 않고 편하게만 지내면 이른 나이에 병상에 누워 남은 여생을 송장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고 꼿꼿이 살 수 있도록 근력 운동도 꼭 해야 합니다. 80대에도 청춘으로 살지 아니면 50대의 늙은이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순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뱃살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젊게 살고 싶다.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간절하다면 살부터 빼야 할 일입니다. 허리 두꺼운 배불뚝이의 넙대대한 등짝과 푸석푸석하게 부풀어 얼굴이 중장년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중장년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인격은 마음에 쌓는 것이지 허리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가 두꺼울수록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만 갑니다. 그러니 중장년이 되어서는 미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사는 날까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살을 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는 것이죠.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숨을 구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가 않기에 지난 날을 후회한다며 하루하루 재활치료를 받아가며 살아가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지만 사는 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 추하고 볼품없이 늙어가는 것은 분명 아닐 테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입맛과 습관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사는 날까지 멋있고 럭셔리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남들보다 우아한 노후를 보내는 6가지 방법.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건강과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그 연령이 바로 60대입니다. 50세에서 70세 사이라면 건강과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죠. 어떤 사람은 60대의 심각한 기능 저하 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80대나 90대까지 활동적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노화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노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6가지가 있다고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외모와 위생 관리하기. 위생과 외모를 잘 유지하면 신체적 능력은 물론이고 기분이 젊어집니다. 신체가 젊어지면 마음이 젊어지고 마음이 젊어져도 신체가 젊어집니다. 좋은 외모 관리 습관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정기적으로 보습을 하는 등 좋은 피부 관리를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강 위생과 꾸미기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정리정돈하기. 정리정돈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지 기능을 개선합니다. 정돈된 환경은 불안을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든, 업무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든, 할 일 목록을 작성하든, 정리정돈은 삶을 더 잘 통제해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이는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세 번째, 말을 아끼기. 사교 활동은 인지 기능과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지나친 대화는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대화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는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항상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따라서 사교 활동과 휴식 및 재충전 시간을 갖는 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취미 가지기. 취미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합니다. 취미는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정원 가꾸기 등 좋아하는 취미를 찾으면 삶의 질을 높이고 노화 과정을 늦춥니다. 다섯 번째, 항상 겸손하기. 겸손을 실천하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잘 받아들이고 사회적 관계를 더 잘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만함을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면 사회적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죠. 여섯 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기. 계속 배우고 도전하면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노화와 관련된 뇌 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두뇌에 도전하는 것은 치매의 위험을 대폭 줄여주죠. 여기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새로운 것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익숙해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 과정을 늦추고 젊음의 활력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법의 약이나 젊음의 셈은 없지만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특정 생활 습관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화 과정을 늦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좋은 위생 습관을 유지하고 사교와 휴식 사이의 균형을 잡고 취미 생활을 하고 겸손을 실천하고 계속 배우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아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습관으로 노화를 늦추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면 건강과 삶을 관리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최대한의 삶을 살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돌보고 노화 과정을 우아하고 활기차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고 공허해지는 5가지 이유.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삶의 이치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나이가 들어서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배우자가 있고 연인, 친구가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히려 옆에 사람이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더 견디기 힘들죠. 우리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옆에 두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과 인정, 존중을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친구와 만나면 공허함과 외로움이 잠시 사라질 뿐이죠. 사랑을 한다고 공허함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되는 외로움은 가족이 덜어주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여유, 돈이 많아도 공허함과 외로움은 존재하죠. 정말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우리가 왜 외로운지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5가지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우자나 연인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솔로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이혼을 하거나 혹은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상하게 보거나 큰일이 난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내 옆에 누군가가 없다고 해서 꼭 외로움을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솔로라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인식 때문에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옆에 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로움을 느끼면 자꾸 타인에게서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에 의한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죠. 정말 아무도 없이 혼자서도 행복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도 행복하고 만나지 않아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좌지우지할 힘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죠. 두 번째, 주위 사람들과 내가 달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나이가 들면 우리를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과 자신감만 잘 갖추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훨씬 긍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삶이란 사실 텅 빈 도화지와 같아서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삶,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과 다르더라도 오히려 다르다는 것에 더 큰 자존감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들과 멀어져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가뜩이나 친구도 별로 없는데 그나마 있던 친구들마저 멀어졌다면 친구들과 만나서 하던 일을 혼자서도 꿋꿋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식당 가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실 수도 있으며 보고 싶은 영화를 혼자 보러 갈 수도 있어야 하죠. 친구들이 없더라도 전혀 외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최고의 친구와 함께 있으니까 말이죠. 어떤 활동들을 같이 할 상대가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이런 활동들 역시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혼자 해야만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주위에 많은 친구가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친구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알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사람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원하는 만큼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결과 성인이 되면 어릴 적 결핍된 애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자신에게 관심을 주던 사람을 잃게 되면 다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애정을 끌어와 결핍을 채우려 하는 방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타인이 채워주길 바라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사랑과 관심을 스스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격적 요인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영국 유명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공감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연구는 두 가지 종류의 공감 능력을 측정했는데, 하나는 말벌에 쏘이거나 뜨거운 것에 댈 때 등 느끼는 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왕따를 당하거나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 등 느끼는 사회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신체적 공감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었죠. 하지만 이들 사이의 사회적 고통에 대한 공감 수준은 달랐습니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의 사회적 공감 능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적 공감 능력보다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죠. 결론만 말하자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어려움에 부딪힌 누군가의 상황에 더 잘 몰입하고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면 우리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의 원인 5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은 어렵고 험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결국 외로움은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혼자서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후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10가지. 외로움은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죠. 우리들의 외로움은 사람을 통해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자기 자신과 잘 지내야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상하기. 명상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나를 돌아봄으로써 나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인간관계의 패턴이 반복되는지 명상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거나 아이를 책임감으로 키운 어머니의 자식으로만 자란 경우 어릴 적에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으로 사랑받지 못한 어릴 적 나를 계속 버리면 과거의 나는 점점 옅어집니다. 사랑받지 못한 나가 없어지면 결국 마지막엔 참 나만 남습니다. 불안, 두려움,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내가 없어지면 마음 밑바닥에 항상 있었던 본래의 자아가 드러납니다. 흐린 구름 뒤에 항상 푸른 하늘이 있듯이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구름이 없어지면 본래부터 있었던 평온한 하늘만이 남습니다. 푸른 하늘과 같은 마음만 남아있으면 마음은 평온하고 넉넉해집니다. 더 이상 외롭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둘째, 글쓰기. 사람은 한 번에 한 개의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생각이 그 자리에 돌고 돕니다. 외로워, 힘들어, 불안해 그 마음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들을 솔직하게 글로 적어보면 마음의 찌꺼기들이 글로 토해지면서 마음에 어수선한 것들이 점점 정리되어 갑니다. 내가 쓴 글을 보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잦아지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타인에게 이해와 사랑을 바라기보다 명상과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보다는 자기의 중심을 잘 잡고 인간관계를 슬기롭게 해나갑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 그 자체를 즐기기.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혼자 캠핑을 가봅니다. 혼자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가본다면 생각보다 혼자 있는 것이 자유롭다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엄청 자유롭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어서 자신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평온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진득한 독서. 독서광인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 일주일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무거운 책임감과 외로움을 독서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백악관 8년을 버틴 비결은 독서였다고 밝혔습니다.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중 가장 뛰어나고 고차원적인 취미는 바로 독서입니다. 앞서 말했던 명상과 스스로의 시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섯째, 공간을 소리로 채우기. 감정이 가라앉는다고 느낄 때 음악이나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을 틀어놓고 공간을 가득 채워보면 좋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고 때로는 추억 속으로 떠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은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굳이 앉아서 보지 않더라도 공간의 침묵을 깨 위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밖으로 나가 무작정 걷기. 굳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더라도 일단 편한 옷을 입고 나가서 걷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공원에 가거나 익숙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고, 혹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에 가서 새로운 거리를 걸어보는 것도 좋죠. 외부 환경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외로움과 우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감사한 일 찾기.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어도 좋았고 감사했던 일을 찾는 일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굳이 일기장에 쓰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메모장에 한 줄이라도 적어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언제 고마웠는지를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게 외로움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반려동물 기르기. 반려동물은 외로움 해소는 물론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수명까지 늘려준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진정과 위안이 되고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사회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2배 가까이 우울 증세를 겪는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종교를 가지기. BM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가 있으면 무종교인에 비해 외로움을 덜 겪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외로움 지수가 오르내렸으니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열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상태인데 이를 부인하려 하면 점점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겪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기 때문에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 또는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외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인간이 가장 외로울 때는 외롭지 않기 위해 발버둥칠 때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모습이 불안한 애착 결핍을 채우기 위한 중독으로 치닫는다면 그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겠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젊은 시절의 외로움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나이 들어 중년에 접어들어서는 외로움을 다루는 일이 지혜롭고 성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라틴 격언 중에 인간이 가장 덜 외로울 때는 고독할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해본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외로움을 인정하고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을 탐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과거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나만의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과 잘 지내며 점점 행복한 자신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나날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빈곤하게 살아가는 4가지 유형. 게으르기는커녕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번듯한 회사를 다니면서도 언제나 부업을 열심히 할 정도로 노력하며 살았죠. 근데 은퇴할 시점에 거의 왔음에도 평안한 노후를 보장할 만큼 모아놓은 게 없다면 당연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긴 하지만 이게 또 다르게 보면 흥청망청 쓴 것도 없이 돈이 술술 빠져나갔다는 게 아주 신기하고 미스터리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모아둔 돈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이 들어서 모아놓은 돈 하나 없는 노인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는 소탐대실.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공통점은 적은 돈에는
벌벌 떨면서 뭉칫돈이 나갈 때는 의외로 계산도 허술하게 하고 쉽게 결정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1만 원, 2만 원을 절약하려고 눈에 불을 켜지만 수천만 원 또는 집 살 때처럼 수억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대충 보고 통 큰 결정을 팍팍 하니까 돈이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목돈을 써야 할 때 회사 일하듯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결제를 받는 마음으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자기 돈을 쓸 때는 자기가 무슨 재벌 아들쯤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앞뒤 재지도 않고 쉽게 결정을 척척 해버리니까 평소에 작게 절약해온 그 노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러니 재산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마치 권투할 때 열심히 움직여서 잽을 날리다가 그냥 자신은 결국 스트레이트 강펀치를 허용하는 격이죠. 두 번째, 경제에 무관심.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 경매, 공매에 연금까지 열심히 파고드는데 도통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최고라고 믿는 아주 충성파죠. 회사가 곧 자기고 자신은 회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관심이 없다 보니 결국 경제에 대해 무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활 경제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자신에게 어떤 이득과 손해를 가져오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남들은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해서 투자에 이용하는 세상에 혼자서 독야청청 월급만 가지고 살려니까 물가를 따라잡을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금융 문맹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인내심이 없다. 뭐 하나 꾸준히 하는 게 없습니다. 시작은 하지만 끝맺는 일은 절대 없죠. 언제나 중간에서 유야무야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글이 조금만 길어도 못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와도 책을 덮어버립니다. 하다못해 유튜브 영상도 1, 2분 이상 진득하니 보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돈 버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악기 연주와 같은 취미생활도 잘 해나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보 시절 겪어야 하는 그 힘든 과정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냥 한두 번 하다 말고 때려치죠. 그런데 신기한 건 술자리에서는 아주 진득하니 끝까지 앉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실행력 부족. 말로야 뭐든 못할 게 없습니다. 말한 대로야 했다면야 아마 재벌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이디어는 솟구치고 비전은 빵빵한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허풍이 센 거라기보다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돼서 실행이 되기까지는 중간에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복잡한 과정을 뚫고 결국 돈을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실현시킬 돌파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겁니다. 머릿속에 있던 것을 실현시키려면 그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거듭하게 되는 거죠. 실행력이 떨어지면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거듭되면 실없는 사람이라는 소리 딱 듣기 좋습니다. 사실 조금 늦었더라도 자신의 단점을 깨닫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돈도 모일 수밖에 없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의 돈 걱정 없이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5가지. 벌써 노후를 맞이했거나 혹은 아직 노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 가지 조언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불안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가 정말 많지만 노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미 은퇴를 한 사람들 모두 새겨야 할 노후 생활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식을 버려야 모두 산다는 것. 자녀로 인해서 노부모가 죽게 되는 3가지 경우라는 섬뜩하고도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로는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식을 외면하면 맞아 죽고, 두 번째 경우로는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고, 세 번째 경우로는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라도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해야 합니다. 자식들과 연을 끊고 연락도 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연을 끊고 살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버려야 모두 산다는 말은 자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보아 줄 자식이 없다는 것을 부모도 자식도 다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다 큰 자식들 결혼시켜주고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어서 살 집도 마련해 주었다면 부모로서 할 만큼은 다 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자식을 독립시키지 못하고 뭐 도와줄 게 없나? 둘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나? 뭘 차려 먹고 있나? 애는 언제 낳으려고 하는 건지, 몇이나 낳을 건지를 시작해서 한도 끝도 없이 자식 집을 기웃거립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키웠으니 자녀도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집을 기웃거리며 한 푼이라도 더 빼먹으려고 하고 심지어 부모 재산을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 독립해서 나간 자식들은 이제 가족이 아닙니다. 따로 각자의 가정을 꾸려 사는 일촌지간의 친척으로 대하면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 사는 거 간섭하지 말고 자식들도 부모 재산 넘보지 말고 사는 것도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자녀들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해 주겠노라고 그 부양 시간을 정하라고 하죠. 그리고 가능한 남은 재산은 연금 형태로 만들어서 매월 꼬박꼬박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월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렵다고 목돈 줘버리고 빈곤에 허덕이는 것보다 차라리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자식에게 생활비라도 조금 보태주는 것이 그 두 가정이 다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건강 유지에 가장 많이 힘쓰는 것. 나이가 들어갈수록 먹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누리고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점차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도 이는 약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 젊었을 때처럼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체력이 떨어지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죠. 친구를 만난다 해도 예전처럼 거나하게 마시며 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병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졌고 또 실손의료보험도 늘어나서 걱정은 많이 덜게 되었다지만 그래도 의료비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나이 들어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면 10중 8구는 건강 때문이죠.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정도가 인생 마지막 1년 동안에 쓰인다고 하니까 노후의 건강은 그만큼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 괜히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건강에 소홀하거나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살다가는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되죠. 세 번째, 다 쓰고 죽기로 결심하는 것. 있는 재산 놔두고 검소하게 살다 못해 지질이 궁상 떨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겨 돈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이죠. 은퇴를 하고 나면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끊기고 곶감 빼먹듯 모아놓은 재산을 조금씩 털어가면서 생활비에 보태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더구나 갖고 있는 것이 많지도 않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조차도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죠.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을 모두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가는 동안에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재산을 흥청망청 탕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남길 그 욕심을 접으면 젊어서 열심히 일한 보상을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미련에서 벗어나는 것. 자신에 대한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출신 대학을 다녔던 회사를 가졌던 직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혼동하며
사는 가여운 사람들이죠.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치고 은퇴 후 시간이 행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건네줄 명함 쪼가리 한 장도 없고 사람들이 자신의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주지도 않으니 복장이 터집니다. 은퇴 이후 현실이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면 명함이 없어도 자신을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소개할 수 있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5번째, 절대 비교하지 않는 것. 학교를 나와 사회생활을 같이 시작했는데 대할 시점에 와서 그 친구를 바라보니 우리와는 아주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그릇의 크기가 있고 또 그릇들은 용도가 다 다르죠. 그저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은퇴에서도 자꾸 잘 나가는 친구들은 물론 친척 또래 사촌들과도 비교하면서 나는 뭐 했냐는 자괴심에 빠질수록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애꿎음 부모 탓하게 되고 세상에 불만만 가득 찬 못된 노인네로 늙어가기 십상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을 해야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착실한 준비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나쁜 버릇은 버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죠. 어떤 이들은 은퇴가 자신을 찾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정체성을 잃고 헤매는 혼돈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은퇴 이후의 생활이 평안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심적으로 물적으로 독립시켜야 하고 남은 재산을 연금화시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고 재산 탕진하지 않도록 건강 유지에 힘쓰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에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지키기가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를 깨닫고 직접 몸소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후의 일상을 평온하게 해주는 한 가지, 나이 들면 인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인생이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창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는 역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상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하면 결국은 하루를 끝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다음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잘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맞이하면서 또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늘 모닝 커피를 마시는 것이 나의 습관이라고 하면 그것이 규칙적이고 계속 지속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면 그것이 루틴이죠. 단지 카페인 중독 때문에 커피를 마신다면 그건 루틴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식으로서 절차로서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를 정해진 시간에 마신다면 그건 분명한 루틴입니다. 사실 루틴이나 징크스나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징크스는 부정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예컨대 시험날에 미역국을 먹으니까 점수가 안 좋게 나오더라 하면은 그것은 미신적인 믿음의 징크스라고 하죠. 반대로 루틴은 나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면은 마음이 평온하더라. 마음의 질서가 잡히더라.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루틴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것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세계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의 유명인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선수 김연아 선수도 그런 루틴이 있죠. 김연아 선수는 빙판에 나가가지고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그 나름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다잡아지고 평온해지면서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서장훈 선수는 굉장히 깔끔하고 엄청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것조차 본인의 루틴이라는 거죠. 즉, 큰 전쟁을 앞두고, 큰 경기를 앞두고, 큰 대사를 앞두고 우리가 목욕 재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분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주 요긴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루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여기저기 뉴스에는 온갖 극악무도한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이렇게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이때 나름대로의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허겁지겁 그냥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그냥 1분 1초를 다툽니다. 어쩌다가 엘리베이터 한번 놓치면은 지각하는 경우도 많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직장에 도착해서 허겁지겁 일을 하다 보면 하루를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마음의 질서를 잡는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평온한 가운데 질서 있게 순서 있게 하루를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루틴은 어떻게 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루틴은 시간을 기반으로 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기반으로 일어나면 무엇을 하고 몇 시에는 이것을 하고 몇 시에는 반드시 잠을 잔다라는 식의 루틴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서 이 루틴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로 루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모닝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것이 순서에 의한 루틴입니다. 꼭 아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5분 정도 반드시 명상을 해야만이 오후에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 하면 그것도 순서에 따른 루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리정돈으로 루틴을 삼을 수 있습니다. 서장훈 선수와 비슷하게 정리정돈함으로써 루틴을 삼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중국 시대의 공자도 돗자리를 깔고 앉을 때에 그 돗자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삐딱하게 되면은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바르게 깔린 돗자리에만 앉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삐뚤어지면은 스스로의 마음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가지고 루틴을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구를 이용한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차는 반드시 무엇을 사용해야 하고 남의 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기분이 찜찜해서가 아니라 왠지 오늘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은 그 도구가 루틴이죠. 예컨대 볼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볼펜만을 꼭 사용한다. 어떤 것으로 글을 쓴다 하면 그것이 루틴입니다. 그렇게 도구로 루틴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 소리를 가지고 루틴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향불을 켜놓고 나서 그 향불이 은은하게 코에 들어와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냄새가 루틴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어야만이 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는 사람은 그것이 루틴이기도 하죠. 나는 반드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또는 점심 식사 이후에는 이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의 루틴이 있죠. 지금까지도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아침에 루틴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연속선상에서 하루가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질서하게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루하루가 별 의미 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쌓임으로써 삶 자체가 무질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잘 만들 것인지 루틴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같이 있고 보람 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 절대로 곁에 두면 안 되는 세 가지 인간 유형.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도 내 자식은 감싸기 마련이고 부모가 아무리 여러 가정을 파괴하는 중죄를 졌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세상 최고의 부모라고 존경심을 잃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가족이며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가족이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받아주어서도 안 되고 용서해 주어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이라도 도저히 용서하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빌부터 살려는 자식입니다. 캥거루 가족이라고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25살이 넘었는데도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했더라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부모 마음에 아직 취업도 하지 못한 자녀들을 독립하라고 밖으로 내몰기는 많이 안쓰럽죠. 그러니 20대까지는 봐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30, 40대부터 생깁니다. 그 나이에 이르러서까지도 혹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 슬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한 몸 편하자고, 자기 가족들 편하자고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문제인 거죠. 나이 7, 80이 먹은 어머니가 자식들 삼시세끼 차려주려고 애를 쓰며 삽니다. 언제까지 품 안에 자식으로 끌어안고 있어야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사랑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그냥 착취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책임을 떠넘기는 자식이나 부모입니다. 옛말에 비 물어달라는 자식은 낳지도 말랬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마지막 목숨줄인 재산을 내놓으라는 자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 늘려야 한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노후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식들이 있는데 능력이 안 된다고 한두 번 얘기했음에도 자꾸 찾아와 징징거린다고 저렇게 원하니 어쩌겠냐 하면서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 믿고 빚 얻어쓰고 갚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여배우 김혜수가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수십 년을 정상의 연기자로 살아왔는데도 엄마의 빚에 그 많은 재산을 다 털어넣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몇 년간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죠. 그녀의 마지막 결정은 결국 엄마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겠죠. 세 번째, 희생양이 필요한 부모입니다. 부모라는 말만큼 이 세상에서 따뜻한 단어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렇다고 세상 모든 부모가 다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삐뚤어진 성격을 위해 자식을 희생양으로 삼는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 남매 중 외아들로 컸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아버지는 자신을 다른 가족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비아냥거리고 수틀리면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도 학대에 참여하도록 부추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고 참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 혼자의 힘으로 대학 등록금 마련하고 살았는데 자신이 집을 나오자 먹잇감이 필요한 아버지는 다른 자식을 희생양 삼아 학대를 시작했다고 하죠. 이렇게 밖에서는 찌질하게 행동하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을 자신의 감정 배설물을 받아내는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제일 가는 찌질이고 멍청이죠. 제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희생양으로 삼기를 바랐다면 그 인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책감에 시달릴 필요 하나 없습니다. 하늘 아래 오직 하나뿐인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받아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도 필요 없죠. 상처 주고 빼앗아가고 희생양으로 삼는데도 가족이라고 혼자 안으로 삭히고 남들이 알까봐 쉬쉬하며 되레 가해자가 잘못될까 걱정하고 참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그렇게 나올 때는 이미 천륜이고 뭐고 이용하려고 드는 거니까 안타깝지만 보다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죠. 끝까지 빌부터 살려는 자식, 책임을 떠넘기는 부모나 자식, 자식을 희생양 삼아 온갖 폭행을 저지르는 부모와는 용서도 필요 없고 받아줘서도 안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가족이라는 인연에 얽매여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외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하는 4가지 걱정. 가족 구성원이 혼자인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편의점도 그렇고 마트에서도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많은 제품들을 볼 수 있죠.
혼자 사는 분들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게 되니까 편세권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집을 구할 때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가까워야 생활이 편하니까 역세권이란 말처럼 편세권이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이혼과 졸혼, 그리고 황혼 이혼,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50세 전후까지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50세 전후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생애미혼율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50세 전후지만 생애미혼율로 명칭이 붙여진 이유는 그 나이까지 미혼이면 그 이후에도 미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실제로 남자나 여자나 재혼이 완성되는 시기가 거의 남자의 경우는 47세, 여자인 경우는 한 45세쯤이면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독신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하여간 이래저래 중장년 이후 1인 가구는 늘어가는 추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싱글로 살게 되는 장점이 있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자유롭게 즐길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누구의 참견과 간섭도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일에 지장만 없다면 자유롭게 훌쩍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노후가 예외 없이 혼자 사는 분들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그 나이가 되면 부모님도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돌봐줄 가족 한 명 없이 긴 노후를 혼자서 외롭게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세 이후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4가지를 한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6월경에 한 결혼정보회사가 이혼과 졸혼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50세 이후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 575명, 여자 425명, 이렇게 합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4가지. 첫 번째, 경제적 도움이 부족하다. 설문 응답자 중 10%가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습니다. 싱글이 노후가 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자식이 있는 싱글이라면 좀 상황이 나을까 싶었지만 자식이 생활비 보태주는 것은 사실 기대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노후를 맞이한 싱글들에게 연금이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수명이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고 쪼들리지 않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금으로 촘촘하게 현금 흐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 받는 퇴직연금, 그리고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까지 모든 종류의 연금을 미리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3개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의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 기간 누적되고, 개인연금은 본인이 알아서 가입해야 하지만 한번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꼬박꼬박 적립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직연금이죠. 이직을 할 경우 이전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걸 그냥 꽁돈처럼 생각하고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갯돈 탄 것처럼 말이죠. 이걸 그냥 써버리게 되면 연금 성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노후에 지금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쓰지 말고 노후를 생각해서 IRP라고 짧게 부르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그 계좌에 넣어둬야 합니다. 금융에 대한 공부를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4가지. 두 번째, 돌봐줄 사람이 없다. 내가 아플 때 괜찮은지 들여다보고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없던 자식을 만들 수 없는 노릇이고, 또 자식들이 있다 해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을 텐데 도움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친구를 사귀어 놓아야 합니다. 바로 인프라 친구를 말이죠.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사회 기반 시설을 얘기하는 인프라와 친구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우리도 인프라라는 말을 줄여서 많이 씁니다. 이럴 때는 대개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과 같은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이루는 말로 쓰이죠. 이런 인프라의 뜻과 친구를 결합해서 만들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서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나이 들어서는 멀리 사는 친구보다 한 동네에서 살고 있어 매일매일 얼굴 볼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인프라 친구입니다. 평소부터 한 동네에 사는 인프라 친구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세 번째는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다고 24시간 곁에 붙어서 간병인 노릇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전문 간병인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용을 감당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사실 싱글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아플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혼자면 굉장히 서럽습니다. 사실 싱글이 아니더라도 아플 때를 대비해야 하긴 합니다. 그래도 부부인 경우엔 한 명이 아프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싱글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드러눕기라도 되는 날이면 의료비는 물론이고 소득까지 끊기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덜컥덜컥 저축해둔 돈을 헐어쓰기도 그렇습니다. 나중 생각한다면 쉽지 않죠. 혹시라도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들 있다면 생명보험을 의료보험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싱글에게 필요한 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목돈을 지원해주는 정액보상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종신보험에는 특정 질병에만 적용되는 CI보험이 있고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까지 추가된 GI보험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서 자신에게 딱 좋은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바로 외롭다는 것입니다. 설문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51.8%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외로움을 떨쳐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고 마음에 공허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바쁘면 되는 거죠. 바쁜 사람에게 외롭다고 말하면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고 핀잔 듣기 딱 좋습니다. 바쁘게 살기 위한 아주 좋은 두 가지는 바로 일과 취미입니다. 일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생활비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죠.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일을 계속하는 거라고 또 말을 합니다. 싱글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행복감을 주는 취미를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성취감도 얻고 취미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립감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는 취미를 직업으로 승화시켜 은퇴 없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언제고 싱글로 살아갈 날이 오겠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암울한 싱글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락한 싱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 누군들 인생 후반전을 평안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기대와는 달리 힘들고 고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갓들어선 50, 60대 장년층들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또한 지금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은 이제라도 힘든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남보다 특별하게 게을러서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시도 쉴 틈 없이 몸을 쓰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죠.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게을렀을 거라는 편견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이 겹쳤다든지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에 대해 너무 모른다. 인생 후반전에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더구나 퇴직을 코앞에 둔 사람들 중에 제일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자신이 뭘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40대 중후반부터 동료들이 회사에서 잘려나갔고 자신의 퇴직도 시간 문제일 뿐 곧 닥칠 것이 뻔한데도 여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해야 될지 물어보지만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 리가 없죠.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퇴직 후에도 당연히 어떻게든 잘 될 것이라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인생을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였다가는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의 첫걸음은 자기 내면과 대화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을 찾는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불편한 과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신랄한 자아 비판의 시간을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할 수도 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포기하기 쉽지만 그 과정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피하는 것은 게으르다 못해 비겁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없으면 고되고 힘든 노년이 게으른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지 않는다. 인생 성공 여부가 가방끈 길이에서 결정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가방끈의 길이가 아니라 가방끈의 재질에 달렸다고 말을 합니다. 대학원을 나오거나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고 허울 좋게 이런 거 내세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반대로 초졸이던 중졸이던 가방끈의 재질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인생도 바꿔놓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책을 읽는 거죠. 세계 석학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랜 기간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책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누워서 읽기만 하면 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쉬울 따름이죠. 예전의 미래학자들은 2030년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예측했다면 지금의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 2년 안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아주 빠르고 압축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전통적인 산업이 기울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30년 전 우리가 해온 그 방식 그대로 재취업을 하려고 애쓰거나 은퇴 후에도 그 직종에서 일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소극적 소득과 시스템, 수익 체계를 만들려고 분주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런 것도 모르고 그저 자격증 공부에 사활을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앞에 닥쳐올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하지 않다가는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말로만 중얼거리는 거죠. 머리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하니까 행동 대신 입으로 푸는 겁니다. 가끔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영상들을 올리면 특별한 것도 없고 다 아는 방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어렵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 법칙들은 원래 단순하죠. 사실은 어떤 성공이든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이미 다 배웠지만 행동하지 않는 데서 갈립니다.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이 탓을 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미리 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아직 젊고 전문성을 갖췄다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남들을 지적하고 충고하지만 정작 직접 도전할 과제 앞에서는 나이, 성격, 적성, 재능, 환경 등의 탓을 하며 안 될 이유를 수도 없이 늘어놓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인생의 대역전을 노리는 성공을 바라는 거창한 과제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그저 노년이 젊은 시절보다 더 안락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실천이기에 아는 것을 행동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행동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어서면 또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후반전을 위한 모든 것들은 남보다 더 나으려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서두를 것도 없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찍힌 좌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만 하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편한 것이 살아온 관성대로 그냥 쭉 사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혁명보다 더 힘든 일이 자신의 나쁜 습관 하나 떼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여유는 있고 후회는 없는 인생 후반전을 위해 항상 스스로를 탐구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삶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노후 가난을 만들어내는 5가지 습관. 요즘 사람들은 정말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가 최고의 광고 카피였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도 있었지만, 요즘 서점가를 가보면 부자가 되겠다는 그 열의가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지금 사는 만큼이나 유지되면 좋으련만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질병 중 상당 부분이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것처럼 가난도 상당 부분 잘못된 생활습관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책에서는 모두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절대 가져서 안 되는 습관들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난은 생활습관의 질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난으로 이끄는 그 가난 바이러스를 찾아 없애야만 벗어날 수가 있죠. 가난해지는 첫 번째 습관, 나눗셈을 즐겨한다.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고 싶은 사람이 이게 절대 비싼 자전거가 아니라며 말합니다. 이걸 10년 타게 되면 1년에 20만 원을 내는 셈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 달에 대략 17,000원, 매일 탄다고 생각하면 하루 600원도 안 되는 돈이라고. 이렇게 보면 절대 이 자전거는 비싼 게 아니고 오히려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600원도 안 되는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는 자기 합리화로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그냥 질러버립니다. 이렇게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비싼 물건도 싸게 보입니다. 물건 살 때 나눗셈을 즐겨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큰 돈 쓰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소비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것이 할부 24개월, 36개월,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장기 무이자, 할부 선전입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되죠.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두 번째, 미래의 가난에 둔감하다. 월급은 마약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맛에 취해 힘들고 괴로워도 회사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맛에 취해 살면 가난해도 둔감해집니다. 자기 통장에 돈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이 들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죽지 않을 만큼의 돈이 지금은 매월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러니 부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다 싶은 믿음과 자신만만함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취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그때서야 나도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수 있겠구나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문제는 월급이 나오는 동안 자신이 잠재적 가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난해질 수 있는 잠재적 가난 상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세 번째, 인맥이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 대다수가 사교성이 좋고 성격도 좋아 주위 평판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성격이 모질고 악독하고 인간성도 나빠서 친구 하나 없어서 그렇게 해서 버림받아서 가난한 사람으로 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은 인맥이 자산이고 자신의 사회적 역량과 인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절실한 것은 인맥이 아니라 노후 자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만나 유지되는 인맥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쉬운 휘발성 강한 관계라서 그것을 자산으로 생각하면 안 될 일입니다. 부유할 때는 베풀고 살다가 결국 가난해지면 주위에는 남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아주 단단하게 쌓아올린 관계가 아니라면 대개는 사업이 기울거나 퇴직하는 것 같이 자신의 끈이 떨어질 때 함께 떨어져 나가는 허망한 관계가 됩니다. 나이 들어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네 번째, 큰 욕망을 가지고 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사기당해 가난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크게 한몫 챙길 수 있다는 얘기에 귀가 솔깃해져 투자했다가 그냥 돈을 날려먹는 거죠. 사기친 놈들이 나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도 왜 자기가 그 덫에 걸려들었는지 스스로 돌아볼 일입니다. 작가는 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보다 돈을 바라는 욕망에 사기꾼은 더 달려든다고 말합니다. 투자할 여유 자금이 있어서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고 덫에 걸린 것이라기보다는 이번 한탕으로 큰 돈을 같이 벌어야겠다는 욕망이 컸기 때문에 사기꾼의 표적이 됐고 사기꾼의 그 달달한 말에 귀가 닫히고 눈이 멀고 그래서 그 돈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크게 한번 벌어보자는 욕망을 부추기는 사기꾼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마지막 5번째, 너무도 바쁘다. 우리 주변의 현실을 비추는 역설적인 농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수가 과로사한다 이런 말처럼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쉴 틈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을 떠올리면 낙태하고 게을러서 가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사실 가난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 사업이 너무 바쁘다는 사람들은 운동할 틈도 없고 책을 읽을 시간도 없으며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고 자녀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고 가정을 돌볼 시간도 없습니다. 퇴직이 불과 12년 앞으로 다가왔고 회사를 나와 무엇을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막막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도 못 잘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남은 1년에서 2년 동안 퇴근 이후 시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해서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배워본다든가 직접 체험해보라 조언을 해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바쁜 게 자랑인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이제 잘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쁘기만 하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습관이 우리의 건강과 인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부와 가난도 습관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배워야 하고 배웠다면 행동하고 실천해야 내 것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들을 하나씩 제거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못된 인간에게는 이렇게 해보세요. 세상이 많이 험해졌다 해도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일이고 여전히 세상이 아름답고 훈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딜 가나 나쁜 사람이 꼭 한둘은 섞여 있다는 것이고 이들이 내뿜는 부정적인 기운과 언행이 다수가 갖고 있는 그 선한 기운을 압도하고 모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더구나 사람의 심리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100마디 칭찬을 듣고도 한마디 질책을 들었다면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한마디 질책이 남아 계속 괴롭히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아주 타고나길 냉소적이고 배배에 꼬인 사람, 남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끊임없이 상처 주는 사람, 강요하는 사람, 말끝마다 욕하는 사람, 오지랖이 넓어 제 마음대로 선을 넘나드는 사람, 마음을 조종하려 드는 사람,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만 하려 드는 사람, 자랑질하는 사람, 피해의식에 쩔어 몸의 가시를 바짝 세우고 사는 사람 등 부정적인 인간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나쁜 사람이라는 게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자매 또는 시댁 식구이거나 처가 식구여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인간들이 이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은 안타깝지만 심성이 고약한 사람들과 관계를 고상하게 이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약한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속 장부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돈 거래에서만 장부를 적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장부를 적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게 도움을 주었는지, 누가 배려와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지 차곡차곡 장부에 기록해 두죠.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언제든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상대에게 이자라도 쳐서 갚아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갚아줘야 하는 고마움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죠. 하지만 문제는 되돌려 받을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속 장부에 기록해 두는 겁니다.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것을 마음속 장부에 기록해 두면 반드시 언제라도 서운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장부에 기록된 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거나 되레 무례한 언행을 겪게 된다면 생색을 내게 되고 배은망덕한 상대가 밉다 못해 증오스러워집니다. 받은 것을 차곡차곡 기록해서 나중에 되갚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았냐며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받은 도움을 싹 잊고 사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도움을 줄 때는 그냥 애시당초 마음의 장부에서 기록하지 않고 주는 게 상책입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되갚아주고 베푼 것은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이 고상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남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몹시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그 이유가 혹시 마음속에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을 담아둬서 그것들이 나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후 사정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어낸 말로 사람 마음을 후벼 파니까 그것만큼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만 그 보잘것없는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내내 소가리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휘젓고 있는 담아둔 말이 있다면 한번 찬찬히 그 얘기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더구나 사실에 기초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부정적인 말만 가득한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쓰레기를 부여안고 마음 아파하셨던 겁니다. 옳고 그름은 다 시간이 알아서 증명해주고 뱉어놓은 말은 배설한 사람에게 나중에 다 돌아가기 마련이니까 누군가 되지도 않는 말을 할 때는 귀 기울이지도 말고 대꾸도 할 필요도 없이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딴청을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도 좋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것이 마음을 딴 데로 돌려놓으면 귀도 함께 닫힙니다. 들리지가 않죠. 세 번째는 가여운 인생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자랑질하고 으스대고 지적질하고 돈 자랑하고 그런다고 위축될 필요 하나 없습니다. 하이에나같이 야비한 사람들은 우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러면 더 달려들어서 물어뜯죠. 사이코패스들은 폭력을 휘두를 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눈물 흘리고 약한 모습 보이면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성이 고약한 인간들도 사이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질고 착한 모습 보이고 좋게 얘기하고 애원하고 호소하고 그러면 남 이용하기 좋아하는 놈들, 사기꾼 같은 놈들이 그냥 우리가 딱해 보여서 잘 대해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의 사람이 바뀔 거라면 그런 짓도 애시당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해 보이면 바보로 생각하고 더 모질게, 더 잘근잘근, 잔인하게 행동하죠. 이런 인간들을 마주 대할 때는 심리적으로 거인이 되어서 저 위에서 이들을 내려봐야 합니다.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지는 것을 넘어서 차원이 다른 높은 곳에서 이 가여운 인생들을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딱하고 가엽게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대할 수 있어야 하죠. 네 번째, 억측과 추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려도 되는데 굳이 전후 사정을 알고 싶다면 혼자 추측하고 억측하지 말고 물어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에서 사정을 정확히 알아보기보다는 돌아서서 오만 가지 상상을 하며 추측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단이 벌어지죠. 무슨 말을 듣게 되면 그 몇 마디 갖고 추측하고 말이 없으면 또 왜 말이 없는지 그걸 갖고 또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그냥 물어보면 끝날 일을 궁금한데 물어볼 용기는 안 나고 돌아서서 온갖 추측을 하며 그것으로 자기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죠. 상대방의 태도가 꺼림칙하고 알쏭달쏭하다면 그냥 추측하지 말고 담담하게 물어보라고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덤덤한 질문에 흠짓 놀라 당황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실직고할 수도 있죠. 하여간 혼자 추측하는 것은 오해를 낳고
그렇지 않아도 원만하지 못한 둘 사이를 더 수렁으로 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또 물어보면 생각과는 달리 별일도 아닌 일이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괜히 복잡하게 추측하느라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감정 상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세상의 상처를 받아가면서까지 이어가야 할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죠. 하지만 그 못돼 먹은 인간과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남에게는 잘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인정 없이 매몰차고 야박하며 너그럽지 못하게 구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우리 스스로와의 관계 형성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